이제 마지막으로 AI 관련해서 설명할 때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피처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네, 특성 공학입니다. 일단 피처 엔지니어링의 기본 개념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데이터에서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 수집까지 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학습하고 처리하기 정말 힘든 형태의 데이터들이다. 원래 그 로우 원본 미가공 데이터들은 다 상태가 그러하다.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데이터의 피처의 측면에 있어서도 성립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쓰고 싶은 아니면 쓸 수 있는 그런 피처들만 데이터에 딱 정리되어서 있지 않아요.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가능한 모든 피처들을 다 수집해 놓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델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몇 개의 특성들만 딱딱딱 골라가지고 네, 선별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왜 피처의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냐? 일단 당연히 연산 시간이 줄어들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연산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학습이나 예측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요. 모델의 복잡도나 용량 같은 것도 줄어들겠죠. 이거를 뭐 앱 같은 걸로 배포를 한다. 그랬을 때 그 여러분들 모델에 있는 모든 파라미터 있잖아요. 그게 다 사용자 핸드폰에 다 깔리는 거예요. 그 파라미터가 다 저장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델의 용량 싸움도 시장성에서는 많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데이터가 과도하게 불필요한 정보가 많을수록 이제 노이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대적합 이슈 항상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이제 피처가 적어질수록 모델이 학습해야 될 패턴이 되게 간단해진다는 이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뇌졸중을 진단하는데 막 CT도 봐야 되고 MRI도 봐야 되고 혈액 검사도 뽑아봐야 되고 이래야 이 사람 뇌졸중이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의사가 있고 그게 아니라 물론 이러면 잡혀가겠지만 이제 그냥 눈으로 쓱 보고 뇌졸중이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후자를 우리는 더 유능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겠죠. 그것처럼 더 적은 피처에서 핵심적인 특징들만 가지고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더 좋은 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피처의 수가 줄어들수록 우리 입장에서도 좋아요. 네. 해석 가능성도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훨씬 더 직관적인 거죠, 모델이. 막 변수 20개가 상호작용해가지고 얘네들의 몇 곱하고 몇 더하고 얘네들이 몇만 층을 막 거쳐서 이거보다 그냥 딱 여기서 얘 얼마 이상이면 뭐, 얼마 미만이면 뭐, 이렇게 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 훨씬 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이거죠. 원본 데이터의 모든 피처를 싹 다 고려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우리의 모델에 있어서 되게 핵심적인 피처들만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처를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특성 공학. 어쨌든 피처들을 가지고 뭔가 공작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 되게 직관적이죠. 첫 번째로 확장. 얘는 뭐냐면 피처가 사실 진짜 적은 경우가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문제 중에 물고기 5마리의 종류를 그 물고기의 가로, 세로, 두께만 가지고 구분 짓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 세 개만 가지고 물고기를 구분 지으면 조금 특성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키와 뭐 예를 들어서 그 길이를 뭐 용어를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고기 전문가는 아니라서. 아무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대충 넓이 나오고 세로 곱하기 높이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특성들을 더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일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 선택. 이게 제일 메인이죠. 이제 있는 특성들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만 골라낸다. 이게 특성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성 축소라는 거는 여기 융합이라는 제가 워딩을 썼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존 피처들의 특성은 죽어버려요. 기존 피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독립성은 사라지는데 대신에 피처 개수가 걔네들이 서로 녹아서 합쳐지면서 네, 되게 깔끔한 하나의 변수로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SBP와 DBP, 수축 혈압과 이항기 혈압이 있는데 걔네들을 그냥 평균 혈압이라는 하나로 이렇게 퉁쳐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녹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피처 엔지니어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새로운 피처 만들기, 기존에 있는 애들 중에서 골라서 줄이기, 기존 애들을 융합시켜서 줄이기 이렇게 세 가지 패러다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봅시다. 특성 확장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의 피처들로부터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내는 것. 네. 일단 첫 번째가 제일 직관적일 텐데요. 다항식 특성 생성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피처들을 뭐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곱하거나 더하거나 뭐 한 놈을 제곱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내는 거. 그냥 이걸 우리가 다항식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을 예측하는데 방의 가로와 세로로 집값을 예측해야 된다. 그럼 넓이라는 새로운 특성을 하나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특성을 새로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수학적으로 단순히 덧셈, 곱셈, 제곱 요 정도가 아니라 특정한 도메인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원리에 기반해서 피처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키와 몸무게 데이터가 있다.
그럼 키 빼기 몸무게를 하나의 피처로 삼을 수도 있고, 몸무게 나누기 키 제곱을 해서 BMI를 새로운 피처로 삼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임상적 지식을 활용해서 유의미한 새로운 피처를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에게 뭔가 조금 더 유의미하고 유용한 피처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문제 써 있죠. 기존 피처를 그대로 남겨둘 경우에는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이 엄청나겠죠. 사실 예를 들어서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는데 거기다 넓이까지 납둔다? 그러면 넓이와 가로, 넓이와 세로는 정비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는 상관계수가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델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공선성 이슈가 심각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냥 피처를 새로 창조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확장만 하고 끝내시면 보통은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장을 하고 원래 있었던 피처들은 줄이고 새로운 피처를 다시 찾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일 메인 내용, 특성 선택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기존의 피처들 중에서 모델에게 유의미한 일부 피처만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실 방법이죠. 뭐 데이터 하나 구해보시면 피처가 기본 3, 40개씩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한테 딱 필요한 6개, 7개, 딱 이 정도만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세 가지의 기법적인 이름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필터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그냥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해서 이제 유의미한 피처들만 남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피어슨 상관 분석, 그 다음에 저번에 3강 때 가르쳐 드렸던 VIF, 다중공선성 분석이죠.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검정. 이거 기억나시나요? 범주형 변수에서 타겟 데이터와의 연관성 볼 때 독립사건이다 아니다. 이거 판단하는 거였고, T검정. 서로 평균이 같다 다르다. 이거 판단하는 애였죠. 이런 통계학적 기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네. 어차피 뒤에 또 자세하게 더 나와서 여기서 일단 흐름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래퍼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간단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뭐 로지스틱 회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나 갖다가 피처들을 그냥 포함시켜 보면서 어떤 피처의 조합이 제일 높은 성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요거를 찾아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베디드라는 거는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건데 사실 결정 트리 기반에 있는 저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은 어쨌든 불순도라는 특정한 그 수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할 기준을 항상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안 중요한 피처는 그 분할 기준으로 선택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구조적으로. 그래서 얘네는 학습 과정에서 애초에 별로 의미 없는 피처들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결정 트리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마지막에 최종 결과물을 보고 어? 이 변수 같은 경우에는 피처 임포턴스가 거의 빵이네. 어떤 데서도 분할 기준으로 역할을 못했네. 그럼 얘는 그냥 제외시키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이미 내재적으로 안 중요한 변수들을 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정 트리 계통 애들은. 자, 필터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볼게요. 필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전 페이지에서 써놨던 것처럼 첫 번째, 다른 변수들과의 상호작용 이슈가 너무 심각하진 않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속 변수와 충분히 연관되어 있는가. 이게 있는데 사실 이유는 둘 다 간명하죠. 첫 번째 게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서로 상호작용이 있으면 특히 딥러닝 같은 애들은 걔네들한테 코어 아답테이션이 되면서 몇몇 퍼셉트론들이 막 서로를 강화시키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다 보면 점점 이 변수들만 치우친 판단을 하고 나머지 변수들의 중요성을 배제시켜버리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일단 다중 공선성 이슈가 중요한 거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종속 변수와의 연관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뚜렷한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사람이 고혈압이냐 아니냐 남자나 여자냐 우울증이냐 아니냐 요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변수가 있다? 그럼 솔직히 필요 없겠죠. 그래서 공선성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기다 레퍼런스 다 달아드리고 있잖아요. 어디 보시라 라고. 그래서 얘는 이제 3강 때 상호작용 상관계수 얘기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전체 상관행렬 쭉 그려보시고 얘네들 보면서 얘네 둘이 너무 상관관계 높은데? 하나 빼볼까?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SBP, DBP, BP 있잖아요. 이 BP가 평균 혈압인데 SBP 수축기와 DBP 이완기의 2대1 내분점으로 항상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네 세 개는 서로 이렇게 상관계수가 높게 나오죠. 되게 진하게. 그러면 이 중에서 뭐 BP만 남기고 나머지 두 개를 날려야겠다. 아니면 BP를 없애야겠다.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애들끼리 하나 정도는 제외를 해주는 방식으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저번에 다 설명했던 거라 가볍게만 넘어갈 건데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는 t테스트, 아노바 돌리면 될 거고요.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는 카이스퀘어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종속 변수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유의미한 변수인가. 너무 유의미하지 않아 보인다.
그럼 빼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이거 3강에 있던 페이지인데요. 네, 일단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그리자. 둘 다 실제로 제가 했었던 연구에서 나왔던 상관행렬이거든요. 자, 첫 번째 거. 네, 작년에 학생 연구에 썼던 건데 인간적이죠. 이 정도 상관행렬이면 괜찮습니다. 여기 물론 몇 개 이렇게 진한 애들 보이지만 이 정도는 솔직히 넘어가 줄만 하고 정 안 되면 VIF 계산해가지고 제일 높은 몇 개만 날려줘도 돼요. 그 챗GPT 같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VIF 10 넘어가는 변수는 제외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진짜 제외 다 하면 변수 한 두 개 남고 막 세 개 남고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그 기준을 적용하지는 말고 그냥 여러분 연구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른쪽. 작년 경진대회 나갔었을 때 얻었었던 상관행렬인데 거의 카펜 문양 수준의 상관행렬이 지금 보이죠? 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요. 제 발표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6개의 센서에 대해서 피처들이 뭐냐면 그 센서에서 얻어진 최대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최대값, 그 다음에 뭐 전체 표준 편차, 전체 최대값, 전체 최소값 이런 것들이에요. 서로 당연히 관계가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다른 센서들로부터 측정된 것도 한 사람이 갑자기 움직임을 확 한다. 그러면 다 같이 한 번에 높게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관계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아, 참고로 VIF 값이 10만 넘어도 이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돌려보면 변수들이 보통 5만, 7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VIF 값이. 네, 5만, 7만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답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피처 엔지니어링으로 할 게 아니고 제가 이따 말씀드릴 특성 융합, 특성 축소 이런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아이의 피처들의 성격을 확 죽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딥러닝을 쓰시던가. 자, 어쨌든 이 방법은 간단하죠. 통계적 분석에 의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변수만 남기고 그 다음에 서로 이슈될 수 있는 변수들 줄이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고요. 자, 래퍼 방법 한번 볼게요. 얘는 뭐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예측에 도움을 주는 피처들의 부분집합을 탐색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처가 40개 있다. 그 중에 뭐뭐뭐만 남아 있어야 제일 높은 성능이 나오는가. 왜냐하면 높은 성능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깔끔하게 과적합 없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겠죠. 근데 자, 이슈가 있죠. 예를 들어서 피처가 40개다. 가능한 부분집합 몇 개? 공집합 제외하면 2의 40제곱 마이너스 1개인 거 알죠? 아무리 로지스틱 회기처럼 특성 방정식으로 한 방에 풀 수 있는 0.1초도 안 걸리는 그런 알고리즘이어도 솔직히 그 정도 사이즈면 하기 힘들어요, 당연히. 연산 시간 해보면 막, 뭐, 그런 거 막 있죠? 뭐, 바둑에서 가능한 전체 경우의 수가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 많다 보여. 이런 소리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 마냥 이 거듭 제곱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2의 n승계를 다 해볼 순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자, 방법을 한 번만 들어보세요. 되게 무식한데 40개를 하나씩만 변수를 넣어가지고 머신러닝을 돌려봐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종속 변수와 관련 높았었던 거 하나가 포함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나이, 성별, 키, 몸무게, 혈압 이렇게 5개의 변수 중에서 우리가 래퍼 방법으로 선택을 해보고 싶다. 5개 변수들 하나씩만 넣고 머신러닝을 돌려서 당뇨를 예측을 해봐요. 그럼 그 중에서 혈압이 제일 잘 예측을 했어요. 성능이 제일 잘 나왔어. 테스트 어큐러시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혈압을 깔아놓고 나머지 4개를 한 번씩 다 추가해봐요. 그러니까 혈압 나이, 혈압 성별, 혈압 키, 혈압 몸무게. 이 조합들을 테스트를 해봐요. 그랬더니 혈압 나이가 베스트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혈압 나이를 깔아놓고 또 3개를 추가를 해봐요. 혈압 나이 성별, 혈압 나이 키, 혈압 나이 몸무게. 이렇게 했더니 혈압 나이 몸무게가 제일 잘 나와요. 여기까지는 성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자, 그런데 이렇게 3개를 깔아놓고 나머지 하나씩을 붙여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노이즈가 생기고 과적합이 생기고 하면서 오히려 성능이 떨어져요. 아, 그러면 여기가 이 변수들로 찍을 수 있는 최대 성능이구나 하고 이렇게 3개를 유의미한 피처로 선택한다. 이게 래퍼 방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얘는 제가 코드를 직접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1강 기초 프로그래밍을 열심히 들으셨으면 이거 반복문 조건문으로 짤 수 있겠죠, 충분히. 네. 그냥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넣어가면서 전체 최고 성능 업데이트 해주고 최고 성능 나왔던 피처 포함시키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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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성능 올라갈 때까지. 이런 식으로 짜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변수가 일정 개수 이상 계속 늘어나다 보면 일단 성능은 올라갈 거예요. 점점 점점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일정 선을 넘어가면 오히려 노이즈 때문에 성능이 추락할 거다. 우리는 그 선까지 변수를 선택해주자. 이렇게 머신러닝이라는 특정한 기준에 기반해서 피처를 선택하는 방식이 래퍼입니다. 네, 그래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사실 방법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 처음부터 다 넣어놓고
뺐을 때, 왜냐면 처음 다 넣어놓으면 일단 과적합이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빼면 일단 성능이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씩 빼다가 이제 성능이 다시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최대값을 찾는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인베디드 방법은 아까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냥 결정 트리 같은 애들은 내부에서 어차피 변수 중요도에 따라서 분할 기준을 찾기 때문에 그냥 학습되는 과정에서 알아서 안 중요한 변수들은 알아서 배제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인베디드라고 한다. 특성 공학은 제가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하나만 딱 골라서 쓰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예로도 일단 필터링 한번 쭉 하고 그 다음에 래퍼 방법으로 선택 좀 했다가 그 다음에 특성 추가 좀 해야겠는데 그 다음에 PCA로 다시 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얘네들 중에선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모두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오늘의 마지막 오늘 아니죠. 저저번 수업의 마지막 특성 축소인데요. 네. 이게 수학적으로 살짝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만 알면 되거든요. 컨셉이랑. 그러니까 제가 수학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혹시 나는 이게 선형대 수학적으로 왜 되는지 정말 궁금하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자료 수식 계산 다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다 보내드릴 테니까 네. 일단은 그냥 컨셉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성분 분석. 우리가 흔히 PCA라고 부르는 기법이고 굉장히 유명해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제가 언어학과 수업 중에 이 기법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되게 온갖 학문 필드에서 다 유용하게 쓰이는 방법이거든요.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요한 성분을 분석해낸다. 라는 되게 직관적인 이름인데, 자, 주요한 성분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원본 데이터에 보면 피처가 되게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40개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좀 심할 때는 피처가 샘플 수보다 많은 데이터들도 있어요. 네.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무슨 이슈가 생기냐? 일단 피처가 많죠. 그러니까 힘든데 얘네들을 어떻게 합치냐? 자, 한번 들어봐요. 키와 몸무게로 처음에 우리가 BMI를 예측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키와 몸무게는 두 개의 피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PCA라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 몸무게 곱하기 0.7 더하기 키 곱하기 마이너스 0.3 요런 하나의 1차식 같은 구조를 만들어줘요. 근데 요 하나의 값만 있어도 BMI를 거의 비슷하게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키와 몸무게라는 두 개의 피처를 굳이 쓸 필요가 없죠. 물론 키라는 데이터, 몸무게라는 데이터의 값들은 좀 소실이 되겠지만 요식 한 방이면, 요 피처 하나면 BMI를 잘 예측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피처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키와 몸무게라는 애를 요식 하나로 융합시켜버리는 이게 PCA의 기본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되실까요? 그냥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첫 번째 피처가 있고 두 번째 피처가 있고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이 중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전체를 분포를 쭉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대충 분포하고 있어. 그러면 그냥 이 축을 하나의 피처로 생각해 버리는 거야. 얘와 얘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면 얘네 둘 각각 X축과 Y축이라는 독립적인 특성은 사라지겠지만 얘만으로도 이미 데이터의 분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피처들을 선형적으로 수학적으로 1차식으로 결합시켜서 만든 몸무게 곱하기 0.7 빼기 키 빼기 0.3 이런 식을 우리가 주성분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식을 전체 데이터로부터 찾아내는 방법을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원리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주성분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말고 그냥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그냥 어쨌든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선을 잡아놓고 얘를 360도 이렇게 쭉 돌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쨌든 어떻게 360도 방향으로 식을 잡든 다 1번 변수와 2번 변수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는 있죠. 어쨌든 그건 수학적으로 가능하죠. 1차식이니까.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식을 잡았을 때 가장 이 데이터의 분포를 잘 설명해 줄까? 그게 우리 주성분 분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2번 방향으로 이렇게 쭉 잡았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2번 방향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수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수선의 발 아시죠? 그러면 사실 데이터는 원래 이만큼 퍼져 있는데 이만큼 퍼져 있는 게 원래 데이터의 분포인데 여기로 다 내리면 이 범위 안에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데이터의 넓은 분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돌려서 PCA 1번 요선을 한번 가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다 내려보면 여기 그러니까 이 축상에서 데이터 포인트들이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보면 원래 데이터가 갖고 있던 분포를 굉장히 그래도 충분히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충분히 넓게 퍼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능한 모든 각도에 대해서 그 중에서 가장 데이터의 원래 분포, 원래 퍼져 있는 저 분산 정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축을 찾는다. 이게 PCA의 기본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진짜 X축부터 0.1도씩 쭉쭉쭉 돌려가면서 분산을 계산하나요? 그렇지는 않고, 네. 선형대수학적으로 아주 간결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금하면, 네. 아이젠 밸류 이런 거 구글에다 쳐보면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핵심은 이거예요. 다차원 공간에서 원래 데이터들의 분포를 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직선, 그 방향을 찾아서 그 1차식의 축을 찾아내는 이게 PCA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자, 여기까지만 살짝 집중. 이렇게 식을 하나 찾아도 어쨌든 요 선 하나가 이 데이터의 모든 분포를 100% 설명하진 못하죠. 왜냐하면 이 선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사용시켰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수직 방향인 이 정도 분산들은 우리가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두 번째 주성분을 찾는 거예요. 이 PCA 1번 축이 해내지 못한 나머지 분산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걔의 직교와는 다른 축 하나를 찾는 거죠. 이런 식으로 2차원 공간에서는 제일 데이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축, 그 다음에 나머지 분포를 설명할 수 있는 두 번째 축, 이렇게를 찾을 수 있어요. 이 원리는 항상 똑같아서 예를 들어서 40개의 피처가 있는 데이터에서 이 짓을 한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축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산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두 번째 축, 또 걔의 직교하게 세 번째 축, 이렇게 총 40차원이니까 40개의 축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피처를 축소한다 그랬는데 40개의 축을 40개로 만들어버리면 축소가 안 되잖아요. PC의 핵심 원리는 뭐냐면 이 중에서 일부만 활용해도 이미 데이터의 분산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2차원의 데이터 분포를 완벽하게 설명하려면 PCA 1, 2, 두 개의 주성분을 모두 알아야 하지만 1번 주성분만 있어도 이미 데이터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개의 축들을 찾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일부 개수만을 선택해서 차원을 줄이는 거. 이게 PCA의 핵심 원리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몇 개의 성분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40개를 하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주성분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한 70%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쳐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성분까지 썼을 때 한 90%, 세 번째 주성분까지 썼을 때 97%, 네 번째 주성분까지 썼을 때 100%가 활용 가능하다. 그럼 도대체 네 개 중에 몇 개의 주성분을 써야 되는 거냐? 라는 문제가 남죠. 사실 4개를 다 활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분포를 100%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기법을 왜 쓴다? 피처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쓴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피처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주성분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설명 가능한 비율이 100%에 수렴해요. 이게 1000개 중에 돌린 거거든요. 이게 피처 10,000개 중에 돌린 거거든요. 피처가 원래 10,000개였는데 50개만 있어도 이미 90% 이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에. 이런 방식으로 하면 피처의 개수를 확 줄일 수 있겠죠. 자, 이 수치는 제가 임의로 막 그냥 80%다 70%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분포 있잖아요. 분산. 데이터가 원래 퍼져 있는 정도. 그거를 주성분을 추가할 때마다 정확하게 몇 퍼센트까지 설명된다가 당연히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수치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 90%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째 주성분까지 사용했을 때 데이터 전체 분포의 몇 퍼센트가 설명되는가? 요거를 우리가 설명 분산 비율, 전체 분산 중에서 지금까지의 주성분으로 설명 가능한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EVR이라고 보통 줄여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 피처가 원래 1만 개였으니까 10개만 썼을 때는 한 80%도 설명이 안 돼. 그렇지만 대충 30 몇 개만 넘어가도 이미 데이터의 90%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선을 보면서 나는 한 90% 설명할 수 있으면 만족해 라고 한다면 전체 만 개 중에서 얘네들 융합한 37개까지의 주성분만 사용해도 데이터의 90%를 똑같이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정보 손실을 좀 최소화하면서 피처의 수를 줄인다. 이게 PCA의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 장이 있는데요. 그냥 제가 이거 한 번에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 노션에 보시면
EEG 데이터 저거 있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냥 제 화면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소개부터 그냥 PC 하는 것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온 거고 너무 복잡하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고요. 자, 지금 이게 데이터셋인데요. 자, 샘플이 945개인데 컬럼이 798개예요. 골 때리죠. 네. 참고로 이건 진짜 여담이긴 한데 피처의 개수가 샘플의 개수보다 많을 수도 있거든요. 데이터에 따라서. 근데 그러면 그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풀어서 알겠지만 해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네, 그 상황이거든요. 문자의 개수가 시계 개수보다 많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해가 무한히 만들어지죠. 그러면 무조건 성능이 100%가 나오고 AI는 항상 그 식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테스트 어큐러시 100%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처를 줄여야 되는 것도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것도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냐? 여기 막 AB.A. 델타.A.FP1 이 피처 하나의 이름이에요. 일단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헤모글로빈, pH 이런 거랑은 뭔가 좀 다른 느낌이죠. 뇌파예요. 뇌파를 측정할 때 이렇게 뇌에다 뭐 쓰고 하잖아요. 거기 전극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피처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전극이 엄청나게 많을 테니까 피처가 거의 800개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얘네들을 이제 다 써서 돌리려니까 피처의 개수가 너무 샘플 수에 가까워 버리는 거야. 이러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과적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결정을 했냐? 이 피처를 좀 많이 줄여보자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줄이는지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사이킨런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분해? 저 모듈에 들어가면 PCA라고 하는 저런 클래스가 있습니다. 쟤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럼 사이킨런 포지션, 임포트, PC. 자, 처음에 이 PCA라는 것을 이렇게 대문자로 돼 있는 거 지금까지 머신러닝 많이 하셔서 익숙하겠지만 뭔가 클래스죠. 뭔가 생성할 수 있는 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PCA라고 하는 어떤 변환기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n 컴포넌트 30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면 딱 정확하게 그 30개의 주성분으로 얘네를 축소를 해줍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자면 일단 pca.fit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넘긴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데이터 프레임을 학습해서 이미 30개의 주성분을 다 만들었어요. 네. 왜 이렇게 빠르냐? 원래 빠릅니다. 주성분 분석은 하나하나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행렬곱으로 한 번에 모든 주성분을 전체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주성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서 이 식에 대한 설명은 이따 드리고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가로축에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800개 피처 이름이 다 써 있죠. 세로축은 0번부터 30번까지 넘버링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주성분, 0번이겠죠, 컴퓨터에서는. 첫 번째 주성분은 얘 곱하기 10만 분의 5. 10만 맞나요? 네. 얘 곱하기 마이너스 0. 얼마. 얘 곱하기 플러스 0. 얼마. 이런 식으로 이 값들을 결합해서 첫 번째 주성분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첫 번째 주성분은 이미 네, 요 정보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겠죠. 저 주성분 원래 있었던 피처 798개를 다 저 개수들을 곱해가지고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그럼 걔가 이미 데이터의 한 상당 부분, 예를 들어서 한 절반 정도를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1번이라고 인덱싱 되어 있는 두 번째 주성분이 나머지에서 제일 최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보면 첫 번째 피처 곱하기 얼마, 두 번째 피처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선형결합이 쭉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주성분 30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 어떻게 보냐면요. 아까 전에 여기 PCA.pit에서 이미 주성분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설명드렸죠. 이 PCA에다가 좀 컴포넌트 요 속성에 접근을 해보면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숫자로 쭉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네, 이해하기가 좀 힘든 구조니까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숫자 배열로 되어 있으면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데이터 프레임의 이제 위에 컬럼을 보면 전체 798개 피처의 이름이 숫자로 붙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컬럼즈는 df 컬럼즈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데이터의 컬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만들어준 것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PCA에서 각 주성분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주성문을 만들어냈으니까 저거에 맞춰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피처 수많은 데이터를 30개 피처짜리 데이터로 압축해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그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 프레임에 PCA라는 이름을 하나 붙여놓고요. 얘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PCA.transform 변환한다라는 함수죠. 우리가 방금 훈련된 저 주성분 30개가 들어있는 저 PCA라는 친구를 활용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 프레임을 변환해서 DFPCA라는 새로운 이름에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뭔가 알 수 없는 숫자 배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도 이제 pd.data 데이터 프레임을 찍어가지고 한번 변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세로에는 아까처럼 똑같이 샘플 개수가 있죠. 945개. 여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는 이제 피처 축에 이렇게 798개 엄청나게 많은 피처들이 있었는데 이 트랜스폼의 결과로 얘네들이 딱 30개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던 30개의 주성분으로 압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피처 각각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0, 1, 2, 3 이런 식으로 29번까지 딱 30개의 피처로 압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에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죠. 네. EBR 한 번만 해볼게요. EBR 계산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PCA에서 그냥 점만 찍어도 바로 나오거든요. Explained Variance Ratio. 저게 아까 EVR이었죠? 설명된 분산 비율. 얘를 이렇게 찍고 그냥 돌려보면 알아서 바로 계산이 돼요, 또. 그러면 이렇게 30개의 컴포넌트 각각, 30개의 주성분 각각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토탈 이렇게 몇 퍼센트씩을 이 주성분들이 설명하고 있는지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원했었던 건 요거죠. 이렇게 그래프처럼 쭉 나와가지고 점점 증가해 나가는 모습. 근데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그냥 각각의 주성분 하나하나가 얼마씩을 개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지예요. 그럼 우리는 얘를 앞에서부터 누적합을 하고 싶죠? 누적합을 해가지고 32%, 40%, 47%, 52% 이렇게 증가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 뒤에다가 cumulative sum, 누적합이죠. 이 함수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자동으로 누적합을 쭉 해가지고 32%, 40%, 47% 이렇게 숫자가 점점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주성분 딱 30개만 있어도 이미 85%를 전체 데이터 분포의 85%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겁니다. 네. 이게 DCA였고요. 혹시 아까처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요거 제가 써놓은 코드 활용하시면 돼요. 간단한데 저런 숫자 배열 상태에서는 좌를 그래프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선그래프 그리기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피처 개수가 이렇게 주성분 개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한 30%부터 80%까지 점점 많은 데이터의 분산이 설명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한 가지만 꿀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에 우리가 30이라는 숫자를 임의로 정해놓고 그냥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실제로 실무에서 이 PCA를 사용할 때는 딱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90% 정도는 그래도 설명됐으면 좋겠다. 이런 퍼센트 비율, 저 EVR 값이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여기다가 90%를 설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분 개수를 찾아줘 라는 의미에서 저기다가 컴포넌트 개수 대신 그냥 0.9처럼 비율을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네, 90%를 설명할 수 있는 PCA 주성분 개수를 찾아줍니다. 똑같이 돌려보면 44개, 주성분 44개일 때 90%가 설명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차원 축소를 해도 막 데이터 전체 비율 30%만 설명되는 그 정도 적은 수의 주성분을 갖고 막 분석을 하고 싶진 않잖아요. 보통은 한 90% 정도. 네. 조금 더 표준적인 기준은 80에서 95%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비율이 설명되는 정도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다가 비율을 넣어주면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네. 여기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원래 피처가 800개나 있었던 이 복잡한 데이터를 확 압축을 시켜가지고 딱 30개, 50개, 이런 적은 피처로도 비슷한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줄이면 당연히 연산 효율도 많이 늘어나고 이점들이 있을 겁니다. 네. 참고로 이론적으로는 제가 가르쳤던 내용 중에 아마 제일 어려운 내용일 거거든요. 수학적으로는. 네. 궁금하시면 추가적으로 뭐 찾아보던가 물어보던가 하시고 결론은 이거죠. 피처의 수가 아주 많을 때 약간 뭔가 딥러닝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수준으로 피처들 사이사이가 미약한데 그렇다고 하나하나의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닐 때 이미지는 하나하나의 의미가 정말 없잖아요.
그런데 얘는 하나하나가 어쨌든 어느 전교에서 측정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을 때 이렇게 애매한 순간에 PCA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그럼 당연히 과적합 방지, 연산 부담 감소, 메모리 감소 이런 이점들이 많겠죠. 특성 자체를 줄임으로써 일어나는. 그렇지만 봤으면 알겠지만 첫 번째 성분이 798개 각각에다가 뭐 100만 분의 얼마를 곱하고 마이너스 0.000318을 곱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이걸 나중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능의 최적화에 있어서 PCA는 되게 좋은 기법인데 그럼에도 각각의 피처의 영향을 평가할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기법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언제 쓰냐? 그냥 정말 쉽게 말하자면 사업에선 정말 잘 쓰고 연구에선 절대 못 씁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진짜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적인 측면, 비즈니스의 측면으로 가면 굉장히 연산 효율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도 네, 연산 효율을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되게 유용한 기법인데 연구 파트로 넘어가 버리는 순간 연구에선 중요한 게 우리가 각각의 피처의 중요도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 다 이렇게 융합시켜가지고 묶어버리면 각각의 피처의 영향을 볼 수가 없죠, 도저히. 그래서 그럴 때는 PCA를 못 쓴다라는 거고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 외에도 피처 융합, 축소시킬 수 있는 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피처의 그 원래 형태를 안 건드리면서 축소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여기 써놓은 거 LD, TSNE 저런 거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피처 엔지니어링 원래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특성 확장, 특성 선택, 특성 축소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특성 확장은 이제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내는 거, 선택은 통계적으로든 아니면 간단한 머신러닝 기반으로든 아니면 훈련 과정에서 내포되어 있든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피처 몇 개를 골라내는 과정이었죠. 속가내기죠. 그다음에 마지막 특성 축소는 이제 PCA 같은 방법으로 몇몇 개의 피처들을 선형적으로 결합시켜서 굉장히 비슷하게 데이터의 분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몇 개의 축을 찾아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